오프닝 대본 5화 6화용. 어둠 속에서 숨쉬는 그림자들. 국가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들과 조국의 명령을 받들어 잠입한 자들. 대한민국 국정원과 북한 공작원. 그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지금 시작된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 지하 통로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대결. 칼날이 파고든 그 순간 강대범은 적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왼쪽 눈 아래 지울 수 없는 곰보 자국 하나.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길림성은 완벽하게 변신했고 강대범은 집요하게 추적한다.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이 게임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미녀 스파이전.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5화 청계천 칼집 놓고 길림성 잠수 타다. 땡그랑. 순간 어둠 속에서 적을 유인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계천 구조가 오픈되지 않은 폐쇄된 동굴 형태라 울림소리는 제법 여운이 컸다. 어느 방향이지? 울림소리로 방향이 가늠하기가 애매했다. 분명 추적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작전인데 더구나 공격을 위한 미끼라면 더욱 위험하다. 강대범 팀장은 권총을 잡고 이리저리 겨냥했다. 희미한 후레쉬 불빛에 여기저기에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후속 백업 요원도 없이 다급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낭패가 있을 줄이야. 미대사관 쪽에 배치됐던 요원들도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마음이 급하다. 아니야. 명색이 특전사 707 특임대대 중대장 출신 아닌가. 한때 훈련으로 단련된 인간병기가 아니었던가. 지금 이 순간 백업 요원들이 도착하기만을 청계천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건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 수사팀장으로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특히 눈앞에 적을 놓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대범은 긴장을 풀지 않고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부릅떴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집어삼킬 듯 휘감아왔다. 개새끼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일 때가 제일 위험한데. 무수히 많은 어둠 속에서 전투를 치렀지만 오늘같이 난감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고글을 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놈은 지금 나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나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웃고 있을 수 있다. 순간 뒤에서 대범을 끌어안으며 칼등으로 오른손목을 때리며 공격해왔다. 아야! 강대범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을 더듬어 주우려는 순간 바로 옆구리로 연속으로 들어오는 길림성의 칼날. 쑥, 쑥, 허, 크억. 강대범은 자신을 끌어안은 길림성을 몸을 돌리면서 바닥에 맺혔다. 고통에 일그러지면서도 아픈 왼손으로 길림성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는 대범. 이 손을 놓은 순간 어둠 속에서 영원히 이놈을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덮쳐왔다. 한 손으로 길림성의 바지춤을 잡으면서 후레쉬를 든 손으로 얼굴 공격을 했다. 길림성도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고 주춤거리는 기색이 보였다. 후레쉬 및 걸쇠고리 부분에 얼굴을 맞아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강대범은 한 손에 들고 있는 후레쉬로 놈의 면상에 비쳤다. 약한 불빛에 희미하게 웃고 있는 길림성의 얼굴이 보였다. 아구가 터져 주둥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왼쪽 눈밑이 가로로 찢어져 피가 흘러나왔다. 후레쉬 불빛을 비추는 강대범의 시선에
뭔가가 하나 보였다. 피가 나는 눈 밑 피부 바로 위에 조그만 곰보 자국 하나가 보였다. 정확히 아랫 눈시울 바로 밑에 자그마하지만 오목히 파인 곰보 자국이 보였다. 강대범은 바닥을 기어서 권총을 찾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잘 보이지 않았다. 길림성은 또다시 칼을 든 손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 종갓나 새끼, 내가 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네. 개새끼. 어둠 속은 내가 더 익숙하다고 생각지 않네. 내래 밤이면 전력 부족으로 암흑천지인 북조선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칼침을 맞은 몸은 힘을 주기가 너무 어려웠다. 우선 이놈을 떼어 놓아야 한다. 쓱, 아으, 개새끼. 나 강대범이야. 기억해둬, 개새끼야. 넌 내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 죽여주마. 칼을 쥔 손을 잡아 몸통을 돌리려는데 어렵다. 그게 가능할까? 닥쳐. 이 종갓나 새끼야. 동무가 강대범. 팀장이구먼. 내래 북에서 국정원 스파이들 정보는 가끔 듣고 있지. 북한 말투가 섞여 있고 억양이 부산이나 경상도 억양이 배어 있었다. 내가 2031호 길림성이냐? 깜짝이야. 곧 죽을 새끼가 곡간건 알아서 뭐 하려고. 대범은 놈의 얼굴 모습을 사진을 찍듯 각인했다. 아주 새길 듯이 얼굴에 구멍이라도 낼 듯이 뚫어지게 보았다. 살을 애는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쑥. 그러자 또다시 들어오는 칼날. 한 손으로 칼을 쥔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 길림성의 얼굴을 밀어내었다. 칼에 찔렸는데 힘을 쓰는 격투를 할 처지가 아니었지만 헤어나기 위해 애썼다. 칼에 찔린 몸이 마음먹은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대범은 손으로 놈의 면상을 쥐어 짜듯 비틀었다. 아, 학. 종갓나 새끼가. 이야얍 개새끼가. 길림성도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빼려고 했다. 얼굴이 비틀어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는 대범. 칼침을 연속 맞았는데 내장이 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허공에 손을 뻗어 뭐라도 잡으려는 대범. 저 멀리 청계천 입구로 백업 요원들이 들어오는 불빛들이 보였다. 저기다. 팀장님, 팀장님. 백업 요원들은 청계천 수로를 저벅거리며 다가왔다. 그러나 길림성은 방향을 틀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다. 어둠 속 청계천 하천을 따라 익숙하게 사라졌다. 여기가 어디쯤 될까? 차가 달리는 도로 중앙은 아니겠지? 길림성은 맨홀 뚜껑을 서서히 밀어 올렸다. 텅. 맨홀 뚜껑을 여니 밝은 햇볕이 사정없이 안구 조리개를 강타했다. 길림성은 햇볕이 눈부셔 한동안 눈을 제대로 뜨질 못하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가리며 빛에 적응을 한 후에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서 다가오는데 포스가 예사롭지가 않았다. 검은 선글라스 낀 늘씬한 호출부호 장은영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장은영 동무, 물건 하나 제대로 전달 못해 미안하오. 목소리 듣긴 처음입니다. 길림성 동무. 호출부호 장은영은 길림성을 차에 태우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간다. 장은영은 능숙한 운전 솜씨로 이리저리 방향을 전환하며 어디론가 달렸다. 옆에 있는 무전기에서는 계속 지령이 떨어졌다. 우발 사태 발생, 우발 사태 발생.
전 스파이더들은 검문 강화할 것. 운전석에 앉은 장은영이 호출하는 무전기를 한쪽으로 치우자 국정원 출입 카드가 보였다. 단정한 오피스 슈트를 입은 사진 아래 이은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난 호출부호 장은영 동무가 국정원 요원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매다. 보는 눈이 많고 듣는 귀가 많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 앞으로는 무조건 서울말로 통일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울리는 무전음. 여기 스파이더 하나 현재 길림성이 청계천을 통해 동대문 방향 도주가 예상되니 외곽에 나가 있는 요원들은 철저히 스크린할 것. 카피, 카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요원들에게 들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서울 지리에 익숙치 않아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며칠 지낼 백 선생 집이 있으니 일단 거기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고맙습니다. 광화문에서 접선하는데 일이 꼬였소. 순간 잡히는 줄 알고서 독약 앰플을 깨물까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하셨군요. 호출부 장은영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거침없이 운전을 했다. 저도 매일 매 순간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 순간이 지옥일 텐데. 저기 보이는 저 집입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기익. 대범을 태운 앰뷸런스가 삼강의료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이미 연락을 받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인계받으면서 서두른다. 응급환자 옮기겠습니다. 자, 조심조심. 간호사님, 그쪽 시트 잡아주세요. 앰뷸런스에서 피에 젖은 대범을 환자 이송 카트에 옮겨 싣는다. 이쪽 통로 비켜주세요. 이쪽요. 복도에 있던 인파들 피에 젖은 환자를 보면서 얼른 공간을 비껴주었다. 환자 이송 카트는 수술실을 향해 병원 복도를 급히 달린다. 수호는 환자 이송 카트를 따라가면서 팀장 대범 이름을 불렀다. 수사단 요원들 정신 차리라고 외치며 뒤를 따른다. 강 팀장님, 팀장님. 내 말 들려요? 정신 차려요. 그러나 강대범은 의식이 없는 듯이 누워 있었다. 강대범, 어이 강대범. 눈 크게 떠. 크게 떠보라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자, 수술실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수술실 앞에는 수사요원들 침울하고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다. 맨홀 뚜껑에 조그만 틈새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요원들 청계천 통로를 따라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가 마지막 마크인 모양인데 어디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을 거야. 여기 있습니다. 위쪽 벽면을 비추니 뭔가 보였다.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 물체. 먼지와 이끼가 끼어 거무튀튀한 철제 계단이 보였다. 계단 끝부분을 잡고서 아래로 끌어당겼다. 끼잉. 처음에 미동도 하던 않던 녹슨 철제 계단이 당겨져 내려와 바닥에 닿았다. 요원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는 파도가 밀려와 하얀 포마를 만들기를 반복했다. 잠을 잊은 데이트족들이 다정하게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해운대 바다에서 한 블럭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작은 정형외과. 외관 벽면이 약간 퇴색되고 누추해 보였다. 삐거덕, 삐거덕.
사뿐 사뿐. 거무퇴퇴한 마루바닥에선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다. 똑똑.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이 침대에 누워있는 길림성에게 다가왔다. 백 선생은 원장에게 깎듯이 예의를 갖추며 인사했다. 의사는 길림성의 몸 상태를 살펴보며 말을 꺼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워낙 돌덩어리라. 싸울 때 생긴 상처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길림성은 인사를 했다. 백 선생은 병원장과 인연이 깊은 듯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급하게 조용히 모셔야 할 손님이 있어서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아유, 제가 항상 감사하죠. 급하게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좋은 병실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은 갑자기 생각난 듯 백 선생에게 물었다. 참, 전화로 얘기하던 건 할 건가요? 백 선생이 궁금한 눈빛으로 의사를 쳐다보았다. 일리자노프 수술? 아하, 일리자노프 수술. 아유,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키우시려고? 한 7cm 정도 키워주세요. 7cm라. 나도 7cm가 적당할 것 같네요. 재활 끝나면 활동하는데 지장 없을 테고. 그리고 수술 상태가 좀 좋아지면 얼굴 성형 수술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길림성은 둘 사이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다. 눈썹 라인도 모양과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 사각 턱 라인도 돌려깎기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강한 인상이야. 누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그건 성형외과에서 해야 하는데. 에이, 원장님 친구분 중에 장인손 있잖아요. 누구 말하는 거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재수없게 의료사고와 소송에 휘말려 의사면허 완전히 접는다는 성형외과 의사분요. 아하, 그 친구. 제가 한번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웬만한 건 말씀만 하세요. 당장에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주면 나야 땡큐죠. 그 친구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 대신 보안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이, 당연하죠. 죄 지은 사람이 당연히 입이 무거워야죠. 걱정 마세요. 보안이 새나가면 원장님과 친구 안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회진을 마치고 나갔다. 아니, 언제 부산 바다까지 꽉 잡아놓은 겁니까? 백동무, 동무, 이거 아주 큰일 날 사람이네. 그딴 용어는 여기서 절대 금지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아이고, 참,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백 선생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런데 병원장이 왜 백 선생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겁니까? 예전에 교도소 갈 일이 있었는데 내가 살짝 빼주었지. 많이 배우겠습니다. 백 선생의 입가가 매끄럽게 올라갔다. 남의 시선을 피하기 딱 좋은 장소니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잠수나 잘 타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똑바로 앉으시오. 당의 지시사항 전달하겠소. 길림성은 당의 지시라는 말에 정자세로 앉았다. 눈빛에 결연한 기운이 감돌았다. 호출부호 길림성 동무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체의 활동을 중지한다. 별도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수를 완벽히 탄다. 앞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합법적인 토대를 구축하라. 는 당의 지시입니다.
당의 지시에 절대 따르겠습니다. 길림성은 손을 들어 경례를 붙인다. 지금 국정원에서 당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소. 당분간 무조건 잠수 타고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완벽히 잠수를 타겠습니다. 길림성은 광화문접선에 실패한 후 국정원의 집요한 추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길림성은 일리자노프 수술을 받으면서 얼굴 성형도 같이 진행했다. 해운대 앞바다의 세찬 바람은 강한 파도 너울을 만들었다. 길림성은 부산에서 합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갔다. 미녀 스파이전 6화 오디오 대본. 전동차 차량기지에 절단된 손목. 긴급 수술을 받은 강대범은 아직 비몽사몽이었다. 왼쪽 갈비뼈 아래 바늘로 찌르듯 묵직한 통증이 일정한 간격으로 느껴졌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침대 옆에 걸린 외투를 찾았다. 환자분,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그는 어금니에 힘을 주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새끼는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 텐데.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 틈에서 미세한 떨림이 났다. 이를 꽉 물었지만 턱이 가늘게 떨렸다. 2년 후 해가 2번이나 바뀌었다. 싸아. 부산 해운대 바다를 비추는 월광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달빛은 굽이치는 해운대 파도를 비웃고 있었다. 마치 저지선을 뚫고 최남단 끝자락까지 내려온 북한 스파이에게 순풍이 부는 듯 했다. 병원 창문 커튼 사이로 밤바다를 보다가 슬쩍 커튼을 닫는 길림성. 길림성은 일리자노프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신장이 7cm나 늘어났다. 얼굴도 성형외과 장인손이 직접 시술하여 호감형으로 완성해 놓았다. 눈썹 아이라인의 두께와 길이도 다르게 조정했다. 그리고 눈썹의 방향도 조금 틀고 진하게 만들었다. 이마를 요즘 유행하는 부유한 집안의 귀공자같이 볼륨 있고 둥글게 부티나게 완성했다. M자형 탈모를 제거하기 위해 두피 모근을 옮기는 수술도 했다. 의사 동무가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고 실내에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란 말이지. 어두운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면 쥐 죽은 듯 조용한 실내.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복도 끝방. 암실처럼 커튼은 쳐져 있었고 희미한 불빛만이 생명체가 있다는 표시 같았다. 후후. 길림성은 틈틈이 병실 사물함 위에 발을 걸치고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했다. 그것도 손가락 2개만 가지고 근력의 강인함을 과시하는 듯 했다. 몸의 유연성이 아주 좋은 길림성. 균형 잡힌 탄탄한 근육이 실룩거리며 움직였다. 부산 해운대 병원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계획성 있게 보내고 있는 길림성. 왜 항상 좋은 기분이겠는가? 어떤 날은 병실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종일 북한 동정 뉴스를 기다리며 TV 채널을 돌리고, 특히 북한 뉴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사열하는 장면이라도 나오면 눈에 눈물이 어린 모습을 보였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서 비틀비틀 일어나 장군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힘차게 거수 경례를 척 갖다 붙였다. 후후. 뜨거운 컵라면을 불면서 입안에 쑤셔 넣고 캑캑. 갑자기 살에 들린 기침을 해댔다. 감정에 북받치는지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기도 하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풀렸다 울먹울먹 거리기도 하는 길림성.
갇혀있는 병원 생활이 사람을 변화무쌍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었다. 잠수를 타는 약정 2년이 끝나 갈수록 정신도 건강도 훨씬 나아지는 게 확연하게 보였다. 꽉. 얼굴이 상기되면서 굳은 결의에 찬 듯 주먹을 힘차게 말아쥐는 횟수도 늘어갔다. 포르토 사우나 앞. 건물 입구에 해피디오지 뷰티 콘테스트, 해피독 메이크업 대회 플래카드 보인다. 현수막 거치대에도 해운대 애견살롱 회원 모집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허, 우리 집사람이 가입했다는 해운대 애견살롱이네. 윤준태는 해운대 애견살롱 플래카드를 보자 눈이 커졌다. 여기 사우나 이름 좋네. 포르토 사우나라. 낭만적으로 지었네. 포르토? 그게 뭔 뜻인데? 항구. 이태리어로 항구라는 뜻이지. 항구. 좋은데. 강대범은 윤준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 바닥에 웬 해운대 현수막이지? 그러게. 그래도 반가운 해운대 애견살롱이네. 강대범은 윤준태의 밝아지는 화색을 보고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강 선배, 집사람이 부산 처갓집 갔다가 시추를 얻어와서 키우고 있거든. 그런데 요즘 개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계속 피곤해 보이더라. 대범은 준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대범보다 2살 아래인 준태는 요가 강사와 번개 결혼을 했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 국정원 내에서 화제를 몰고 온 친구였다. 가까운 동료가 뭐가 좋아서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근육질로 이루어진 탄탄한 피지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술인지 그것도 구릿빛으로 태운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에너지를 보고 저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빨리 태워버리자고 급하게 결혼했죠. 그런 멋진 멘트를 날리던 인간이 요즘은 애정 결핍으로 후질근해 보인다. 분명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었다. 수사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남편을 보고 벌써 권태기가 찾아와서 바람을 피우는 걸로 현영은 오해를 했다. 오해가 그렇게 쌓여가니까 애정지수가 급격히 식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랑을 남편이 아닌 애견 해피에게 쏟아부었다. 준태는 준태대로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며 애정지수가 낮아진 현재의 상황이 불만스러웠다. 근데 현영이가 나보다 이 개새끼를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슬퍼. 그래서 가끔 축 처져 있냐? 내가 서열이 밀렸다니까. 3위로. 어떻게 서열 3위가 되지? 어떻게? 어떻게라니? 우리 아들 성현이 1등, 개새끼 해피가 2등, 그리고 개새끼보다 못한 내가 3등이라고. 푸하, 그럼 네 밑엔 누구야? 없지. 내가 꼴찌라니까. 어이, 준태 팀장아, 아니, 이보세요. 윤준태 팀장님. 맨날 야근이네 수산에 늦는데. 당연하지 않겠어? 한참 뜨거울 시기인데. 쯧쯧. 나라도 멍멍이를 더 좋아하겠다. 참내, 강 선배도 장가 한번 가봐.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왜 장가를 빨리 가냐고. 누가 잡아먹냐고. 그땐 내가 잡아먹었지. 완전히. 근데 요즘은 누가 잡아먹는데? 거꾸로야? 아니, 아예 동물보호구역 펜스를 쳤어. 나도 따박따박 정시에 퇴근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니까. 나 봐라. 달린 식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냐. 옆구리는 시리지만 맘은 행복하다. 우리 국정원 수사국 자체가 가정 파괴범이야. 이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 여성부에다 해야지. 워라밸을 강조하는 요즘 분위기에 불쌍하네. 이게 다 불규칙한 회사 생활 때문이죠? 러브메이킹에 쏟을 힘은 남아있냐? 야, 일단 사우나 들어가서 땀이나 좀 빼자. 강 선배, 나 요즘 도 닦는 스님 다 됐어. 반야바라밀 다심경 다 외울 정도라니까. 하하, 참, 웃음이네, 우스워. 스님 어서 들어가시지요. 사바 중생 뒤따라 들어갑니다. 토닥, 토닥. 대범은 준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사우나에서 옷을 훌러덩 벗고는 저울 위에 올라서는 대범. 먹고 야근하고 걷고 미행하는 생활 패턴 때문인지 그다지 몸무게가 늘진 않았다. 준태는 소심하게 수건으로 주요 부위를 가리며 졸졸 뒤따라 들어갔다. 준태는 얼굴에 타고 내리는 땀을 훔치며 사우나 모래시계를 반복해서 돌려놓았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대범은 주겸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복부에 굵은 소금을 잔뜩 발라 빙빙 돌려가며 마사지했다. 옆구리에 선명하게 보이는 2년 전 상처. 청계천에서 길림성에게 무참히 당했던 자상 흔적 3개. 준태야, 난 이 상처만 보면 시발 혈압이 팍 올라가. 이런 개 같은 새끼를 어디서 잡지? 잡으면 죽여버리려는데. 대범은 깊숙한 자상 흉터 자국을 더듬었다. 또 옛날 아픈 기억이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 얼굴하고 눈가를 봤다면서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그 새끼 눈가를 똑바로 봤거든. 그 살기등등한 눈가를 마주 쳐다보았다고. 그리고 왼쪽 눈 아래 거 있잖아. 아래 눈시울에. 여기 지방 들어있는데 성형하기도 어려운 부위에 곰보 자국이 있더라니까. 목소리도 들었다면서? 들었지. 청계천 안에서 동굴같이 울리는 가운데 살벌하게 윽박 지르는 소리를 들었지. 그래도 목소리는 들었네. 어쩌면 들으면 음색을 대충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나도 교보지하 계단에서 얼굴에서 라텍스 잡티를 떼어줄까요? 물을 때,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아, 손대지 마세요. 하는 목소리는 들었거든. 야, 너 거기 계단에서 맞을 때 면상을 봤잖아. 봤죠. 근데 보면 알 듯도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잘 생각해봐. 충격 때문인가? 기억이 더 잘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들어와서 몽타주는 만들었는데. 완성을 다 못했어. 대략은 해놓았지만.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기억이 늙은 나보다 더 못해? 치매 아니야? 2살 젊은데 이게 충격 때문인가? 내가 보기엔 충격 때문이 아니고 피지컬 훌륭한 와이프한테 제가 되도록 너무 불태워서 오는 후유증인 모양이다. A씨, 집안 분위기 생각하면 조직 생활 접어야 할 것 같아. 집안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냐? 나도 마찬가지고. 그린색의 녹차탕. 명상에 잠기려 하나 계속 고개만 갸우뚱거리는 대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다. 청계천 지하에서 당했던 트라우마인가. 탕에서 나와 2사람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강 선배, 여기 와서는 좀 릴렉스하게 있어봐. 릴렉스하게. 야, 나 그 새끼 무서운 게 아니고 못 잡을까봐 무섭다. 자다가도 가끔씩 깬다.
그러니까 릴렉스가 되겠냐고. 대범은 언짢은 기색으로 바라보았다. 신경질은?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사람이 변했어. 내가 뭘 변했다는 거야? 대범 차가운 미소를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엿보였다. 내가 보기엔 저번 광화문에서 길림성 검거작전 실패 이후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수사단 내 분위기가 강 선배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 부서장 회의에서 강 선배 부산지부 전출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와. 뭐, 부산지부 전출 얘기가 이럴 때 잘해야지. 길림성에게 당했다는 자기 자책, 자기 책망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고. 근데 쉽지가 않네. 수사를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도 2년 동안 나온 결과가 신통찮아서 그렇지. 그럼 내가 자기 질책, 자기 책망이 심하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 자기 자신을 까고 흠집내는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알아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나? 명상을 하려고 해도 머리는 계속 그 새끼를 찾고 있어. 휴식을 취해도 그 새끼, 밥을 먹어도 그 족밥 같은 새끼를 찾는다고. 그래서 어쩌자고. 나 그 새끼 꼭 잡아야 된다고. 누가 잡지 말제? 비싼 사우나 하고 나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우리가 우리끼리 말다툼하러 왔어? 그건 아니지. 내가 너무 내 감정만 내세웠으면 미안하다. 풀 때는 풀고 조일 때는 조이자고. 늘 팽팽하면 그게 터진다고. 강대범 선배님. 미안하다 준태야. 그래, 그래. 잡자고. 그게 금방 잡히는 게 아니잖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자고. 맘만 급해가지고 서두른다고 그게 덜렁 잡히냐? 그러면 벌써 잡았지? 후후. 대범이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한다. 그 새끼 지방으로 잠수 탔다는 첩보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잠수정 타고 공해에서 공작선으로 갈아타고 북으로 올라갔다는 첩보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국내에 있을 거야. 잠수는 당연히 탔겠지. 나도 아직 국내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죗값을 달게 받게 해야지. 잡아서 닭모이로 확 갈아버리고 싶다. 생각 같아선. 누구처럼? 서슬 푸른 유신시대 박통에게 대들다 한 방에 훅 간 김 부장처럼. 형, 이제 조금 풀어졌네. 그래. 그게 내가 좋아하는 형 모습이야. 미안하다. 다시 분발해보자고. 준태는 대범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반가웠다. 그러나 대범의 검고 강한 눈빛엔 약한 물기가 젖어 있었다. 지인. 대범이 핸드폰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 급하게 찾는다. 들어가자. 아, 또야? 야근이냐고. 모처럼 일찍 들어간단 생각했는데. 부하앙.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내를 질주했다. 새벽녘 전동차 차량기지. 정비 중인 전동차. 여기저기 정비 장비 보이고 용접공들의 불꽃 튀는 용접 과정. 툭툭. 올려진 전동차 하부를 쇠망치로 들고 때린다. 차량 정비로 땀을 흘리는 정비공 김씨와 강씨. 이온 음료를 마시며 다음 차량으로 들어간다. 휙. 김씨, 차량 내부를 둘러보았다. 낡았다. 내부 도색도 색이 바랬고
정말 오랜된 차량이네. 이 차도 폐차 직전이구먼. 때깔 보니까 고생 꽤나 했겠어. 하루 타는 손님이 몇이여? 죽어라 달리고도 쉴 틈도 없는 게 우리 같은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처지하고 비슷하지. 언제나 바닥 인생에서 벗어나려나? 그건 이번 생애에서는 불가능하겠지? 그렇다고 봐야지. 씨, 욕을 할 수가 있나?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있나? 타는 대로 달리는 거지. 참, 내일 파업하는 거 찬반 투표한다는데 참석할 거야? 그럼 해야지. 노조가 더 강성으로 바짝 끌고 가야 돼. 시민 불편 주지 않으면서 적당히 좀 혀. 연봉 높은 귀족 노조라고 젊은 노동자의 밥그릇을 착취하는 노동자. 탈을 쓴 귀족 노조라고 온 국민이 욕을 한다니까. 꼽으면 지들이 철도 노조 하던지. 어허, 국민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니까. 김씨 시선에 저쪽 선반 위에 고급 쇼핑백이 보인다. 선반 위에 올려진 쇼핑백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이 강씨, 이리 와봐. 여기 쇼핑백 두고 내렸나? 나 고생한다고 누가 놓고 갔나? 선물 박스 포장인데. 어서 꺼내봐. 고급 쇼핑백이네. 김씨가 쇼핑백에 든 박스를 꺼내 열어본다. 뭐야? 여기저기 혈흔이 굳어있는 손목 하나. 묘하게 엄지와 검지가 세워져 마치 권총 모양을 연상케 했다. 강씨와 김씨 동시에 비명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잠시 후, 에엥, 에엥. 달려오는 경광등을 켠 경찰 차량들. 그 뒤로 연이어 도착하는 국과수 차량.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바빴다. 누군가를 권총으로 쏴버리겠다. 시신을 절단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황당 시츄에이션이 서울 지하철에서 생기다니. 누군가를 대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인데 누굴까? 그대로 두세요. 손대지 말고. 국과수 고은희 박사입니다. 당차다. 자신감 넘친다. 흔한 퍼머를 하지 않고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네처럼 단아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무슨 헤어스타일이 이래? 뒷머리를 틀었으면 비녀를 꽂아야지. 웬 지우개 달린 노랑 연필을 끼웠어. 사대부 집안 출신인가? 재미있는 캐릭터네. 비록 시체실 약품 냄새와 온갖 피비린내 절은 공간에 사는 고 박사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신선한 문화 충격을 주었다. 이 새끼 이거 아주 엽기적 놈이네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네요. 예. 엽기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니. 고 박사님 뭐 있습니까? 엔딩 대본 5화 6화용. 2년의 잠수를 마치고 완벽하게 새로운 얼굴로 태어난 길림성. 그를 잡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강대범. 그리고 전동차 차량기지에서 발견된 권총 모양으로 세워진 절단된 손목.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경고인가? 아니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인가? 국과수 고은희 박사가 밝혀낼 진실은 무엇인가? 다음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미녀 스파이전.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